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촉발된 무상복지 논쟁이 최근에는 무상보육으로, 또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슬로건을 걸고 새로운 주택 정책이 최근 인구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야당이 제안한 신혼부부 임대주택 100만 호 제공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기대 반 우려 반 상황인데요. 여당은 이것은 바로 선심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간사이자 이번 정책의 이반자이신 홍종학 의원을 만나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뉴스 장윤선의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네. 네. 이른 아침이라 네. 살짝 입이 얼었어. 자주 와야 되는데. 네, 자주 오셔야 되는데. 자, 경제학자세요 원래.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은 초보, 경제학은 몇 년 하신 거죠? 경제학은 뭐 대학서부터 따지면 오래됐는데 뭐 학교에 있는 걸 따지면 벌써 20여 년 됐네요. 네. 그 학자 20년, 정치 3년? 네. 3년 차. 3년도 안 됐어요. 네. 3년 차. 네. 어떤 게 더 재밌으십니까? 뭐 정치가 재밌죠. 재미는 확실히 정치가 있죠. 그래요? 몸은 피곤하네요. 정신도 좀 피곤하고. 네. 자, 이번에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아주 매력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주택 정책을 내셨습니다. 일단 과연 임대주택 100만 호를 신혼부부들한테 줄 수 있을까?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이게 인구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100만 호를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뭐 못하는 게 있나요? 우리는 그 세계적인 그 민족이잖아요. 네. 그 가장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IMF 위기 왔을 때도 금모으기 운동해가지고 그 달성했고 그래서 네. 국민적으로 뜻만 모아지면 뭔들 못하겠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갑자기 박정희 씨 구호가 생각나. 하면 된다. 아니 그 박정희 씨 꿈 그거 아니에요. 왜 저기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가자. 그런데 지금 신혼부부들이 1년에 한 25만 쌍, 그 네. 초혼만 그렇거든요. 재혼 네. 합치면 한 32만 쌍쯤 된대요. 1년에 결혼하는 율이.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은 거죠. 그 뭐 대학 입학 할 때 그 응시 학생들을 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네. 요즘 한 50만쯤 된다 그러니까 이제 대강 그렇게 맞죠. 네. 그 옛날에는 뭐 7, 80만 원, 7, 80만 이게 아침이라 생각이 안 나. 너무 아침 일찍이라서. 네. 7, 80만 명 뭐 네. 이렇게 이제 됐었는데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그 25만 쌍쯤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은 뭐 부모 도움 받아서 집을 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놓고 한 뭐 10만에서 15만을 생각을 하고요. 네. 이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따지면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한 100만 호만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있다면 네. 그러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나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갈 집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꿈을 일단 가져보자. 무상이에요? 무상은 아니죠. 임대료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학 졸업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월급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맞벌이를 전제해 놓고 난다면 한 3, 400만 원 이제 둘이 열심히 벌면 벌 건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제를 하고 나면 뭐 형편이 안 돼서 3, 400도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들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분들은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을 좀 예쁘장하게 개조해서 한 2, 30만 원 하루 한 달에 내는 돈이 월 임대료를. 월 임대료
그다음에 뭐 13평에서 15평 아파트라고 한다면 네. 한 달에 뭐 한 50만 원 정도 내외 뭐 이런 거를 다양한 임대주택을 제공을 해서 형편에 맞게끔 들어간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지금 민간에서 임대 그 주택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이분들이 대개 시중 가격에 네. 한 7, 80%의 지금 임대료를 받고 이걸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제가 만나고서 확신을 얻었는데 어디에서 그런 임대주택이 훌륭한 임대주택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 시중 이게 가격이 이제 7, 80%. 신혼부부들은 아직 없고요. 네. 그 민달팽이라고 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신 가구들 네네.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성미산에 함께 협동조합이라고 네. 서울 저기 성미산 마을이요. 네네. 네. 그 성미산 마포구 네. 이제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도 네. 이제 그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민달팽이 따로 여기 성미산 따로 이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주택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동네 연구소라고 하는 이분들은 건축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이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해서 네. 예쁘장하게 바꿔서 그 공간을 바꿔요. 여기는 이제 독신 가구들을 위한 거니까 네. 1층하고 거기 이제 4층짜리인데 1층하고 4층은 공동 공간으로 사용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한 층은 부엌 만들어 놓고 한 층은 이제 파티할 수 있는 1층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네네.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2, 3층에는 이제 그 한 명씩 들어가서 사는 건데요. 개인 거기 주택, 네. 개인 그 공간. 네. 네. 1층에도 또 있군요. 그래서 뭐 여덟 명이 지금 거기서 살아요. 근데 네네. 한 방은 뭐 둘이 같이 사는 방도 있고 그런 방은 지금 한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 쓰면 한 40만 원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민간에서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런 주택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이거보다도 조금 더 싸게 네.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 저금리 시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심각한 저금리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그 굉장히 싸게 네. 엄청난 돈을 빌릴 수 있고 네. 뭐 현재 정부가 지금 그런 막대한 돈들을 네. 심지어는 재벌들에게도 막 정책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벌들에게 그렇게 싼 금리로 지원을 한다면 그것을 이렇게 주택에다가 신혼부부들에게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에서 네. 이게 재원은 이건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네. 신혼부부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선 재원은 어디서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저희는 그 100만 호가 네. 이제 민간에서도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네. 근데 민간에서 이제 지금 일반적인 그런 주택이 아니고 네. 지금 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그 이제 전세나 뭐 월세 가능한데요. 이 가격을 인상폭을 5% 미만으로 지금 제한을 해놨어요.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이 가능하고요. 네. 그 이렇게 해서 이걸로 등록하시는 그 임대업자는 지난번에 10년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지금 8년까지 줄여놨는데요. 네. 8년 이상을 꼭 이 임대 사업을 하셔야 돼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네. 시중 가격보다 낮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제도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이제 민간에서 하게 되면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는 안정적으로 7, 8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데요. 뭐 네. 영구임대, 뭐 장기임대, 뭐 국민임대, 뭐 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게 많았어요. 이 정부 들어서서 행복주택 이렇게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서 그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매입 임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신혼부부들에게 우선 공급하면 되겠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잘 이제 실감이 안 갈 것 같아서 네. 제가 이제 금년도에는 첫 걸음으로 3+2 정책을 지금 제안을 했거든요. 네. 이제 3만 호를 임대주택을 정부가 하고 2만 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자 그 임대 금융 지원. 네, 금융 지원, 네, 금액 지원. 그래서 한 2만 호 정도. 네. 뭐 그 정도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3만 호를 생각을 해보니까 네. 국민주택기금을 원래 이제 정부의 그런 모든 공공주택이 그렇게 집니다. 그러니까 네. 뭐 분양주택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임대주택도 네. 그 이제
국민주택기금에서 한 3조 원 정도가 필요하죠. 네. 그 정도 돈은 지금 국민주택기금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 시작이 가능하다. 자,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선 일단 대상을 신혼부부로 특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주택기금은 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중에 부자들도 있고 부모의 네.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대상을 신혼부부로 한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때문에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제가 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파트거든요. 네, 지금 저출산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네, 그래서 국가적 재앙이 지금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정책을 내놓으니까 네, 네,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네. 이건 너무나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재난과 재앙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렇게 네네. 잊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 초저출산율이 지금 너무나 심각해서요. 네, 우리가 이제 여성 한 명이 그 출산하는 거를 이제 그 출산율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2.1이 돼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인구가 유지가 돼요. 제가 애국자잖아요. 둘을 낳아서.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정말 지금 절실하게 네, 느껴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OECD 평균은 1.7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개의 선진국들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1.3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초저출산율이라고 그래서 비상등이 켜지는 단계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이 2가 떨어진 게 80년대에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을 하회한 게 2001년도입니다. 그 2001년도에서 지금 13년째 초저출산율을 지속하고 있어요. 네, 이미 재앙은 시작이 됐고요. 이 상황에서는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잖아요. 네, 네. 이거는 백약이 무효예요. 음, 아무리 훌륭한 경제학자를 데려다 놔도 네. 한국 경제는 살릴 수 없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그 어떤 정책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끔찍하다.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이 전 국민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금모으기 운동한 것이 그냥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오마이뉴스도 각성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떻게 각성을 할까요? 저출산 문제를 이 심각성을 빨리 오마이뉴스부터 인식을 하시고 네. 이거를 퍼뜨려야 돼요. 아니 그런데 제가 한번 현실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애가 둘인 아줌마잖아요. 아줌마로서 기자질을 하고 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일단 애를 하나를 제가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국회에 40대 여기자 가운데 애가 둘인 유일한 기자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여기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없어요. 애 둘을 낳은 아줌마는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어. 일을 일단. 그리고 애가 왜 낳을 수가 없냐면요. 주택 문제도 주택 문제지만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교육 문제, 그다음에 보육 문제. 일단 애는 낳지만 애를 어딘가에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손보려고 치자면 비단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보육 문제, 양육 시스템,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원스톱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저출산 문제는 진짜 한두 해 안에 여자들이 애를 낳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들 출산 파업 얘기도 막 하잖아요. 여성단체에서는. 근데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도저히 애 낳아라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존경스러워지는데. 존경해야 돼. 애들 낳은 아줌마들. 아니 전 진짜 존경해요. 왜냐하면 이게요. 애 둘 데리고 일하고 또 살림도 해야 되잖아요. 살림도 하고 또 애 공부도 봐줘야 되고. 정말 슈퍼맘이죠. 슈퍼맘. 정말이에요. 진짜 이 전국의 워킹맘들 만세 한번 할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자 이렇게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돼서 그런 거를 꿈을 꾸고 우리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자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해결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안 하고 있고 맞아요. 그냥 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일단 결혼을 기피하잖아요. 결혼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아직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떤 재앙이 닥칠지. 그건 실감을 재앙은 못 하고 아니죠. 없어. 또 그래도 애 둘 낳고 또 행복도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일단은 결혼을 딱 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앞이 꽉 막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연인 관계를 뭐 몇 년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도 결혼 생각만 하면 지금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래서 동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뭐 아니 저는 동거만 하더라도 그런 형편이 되냐 이거죠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이니까 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첫 번째 관문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금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 문제만이라도 좀 해결을 해주면 네. 일단 그 관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온갖 문제들을 이제 닥치게 되지만 네. 저는 뭐 젊은 사람들이 그거는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을 누가 네, 네,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게 사실 따지고 보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음.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그 샌디에고 대학을 네, 네. UC 샌디에고를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네. 거기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어요. 근데 대학원생들이 미국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파트인데요. 그 지금 한국적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완전히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잔디밭이 있는 그 아파트에 네. 그 여덟 가구가 한 동에 있는 그 2층짜리 그냥 아주 그 목조 건물이에요. 네. 그 위층에서 이제 애가 뛰어놀면 밑에 층에서 뭐 도저히 뭐 살 수 없는 뭐 이런 허름한 아파트지만 네. 잔디밭에 이렇게 섬처럼 있고 애들이 잔디밭에 막 뛰어놀고 차는 거기 안에 못 들어오고 네. 그런 캠퍼스 안에. 캠퍼스하고 조금 캠퍼스 크게 보면 캠퍼스인데 네. 캠퍼스하고 이제 좀 떨어져 있죠. 자전거 네.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데인데요. 서울대학교도 있잖아요. 국제 그렇죠. 외국인들. 거기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거기 그 이제 애들 키우는 데가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아침에 걸어서 잔디밭을 지나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그 잔디밭에 나와서 놀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분지식으로 돼 있어서 위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 애가 노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네. 이제 사진도 찍고 네. 그다음에 엄마들 이렇게 애 보면서 거기서 책도 보고 있고 그 놀이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럼 놀이터에 애들 유토피아다. 놀고 있고. 유토피아라니까요. 예.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예.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여기부터 걸 내가 얘기해야 돼. 장난 아니죠. 아침에 눈 뜨면 새벽부터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인 다음에 애 둘을 싸매서 끌고 나가서 차에 태워서 어린이집 던지고 출근하는데 또 차는 왜 이렇게 막혀? 그럼 또 지각했다고 선배들한테 욕 먹어. 그리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저녁 7시에 찾으러 가면 어린이집에 애들은 파김치, 엄마도 파김치, 아빠도 파김치, 온 식구가 파김치. 저녁을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어. 뭘 먹어야 돼? 나가서 먹어야 돼? 집에서 먹어야 돼? 이런 게 일상이에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지금 그 세대는 네. 그렇게 지낸다고 할지라도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한 20년 전까지 생각을 했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 토건족이다 뭐다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도 여기다 나서고 네. 이거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아니 힘들죠. 힘들지만 찾아서 하면 또 왜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젊은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성미산 가서 그분들 네. 보고 주택협동조합 하시는 민달팽이들 보고 그분들 이렇게 보고 이게 스스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네. 장윤선의 팟짱. 자,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있으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실제로 재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일부 땡기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결심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새누리당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상에 이런 포퓰리즘 정책은 없다. 이 사람들이 무상급식 하더니 결국에는 무상주택까지 하자는 거냐라면서 거세게 아주 노골적인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 흐르는 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반복지 정서가 이제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2012년도에 대선에 네.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 만들어졌다고 봐요. 지금 이와 같은 초저출산율에서 국가가 지속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나. 지금 얘기한 그런 네. 보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공감을 한 거죠.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는 네.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준비를 해온 거예요. 네. 근데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덥석 이걸 받은 거죠. 네. 이게 받고 나서 정권을 잡았는데 이거에 대한 아무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국은 이게 완전히 표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지금 지난 2년간 아무것도 사실은 한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됐고 그런데 저희가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니까 네. 이제 다시 호들갑을 떨면서 당황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좀 당황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거기에서 저는 심각한 지금 새누리당의 문제가 지금 노정이 됐다고 보고요. 네. 얼마나 당황을 하셨는지 제가 목요일 날 이것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목요일 날 발표문이 지금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보면 무상이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와서 네. 이 발표문만 쳐다봤어도 네. 그 기자들에게도 제가 다 뿌렸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럼 다 봤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난데없이 일면 톱으로 네. 그냥 악의적인 그 오보를 내는 거죠. 이게 무상이고 100만 원에 100조 원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뭐 포퓰리즘에 100조 원 든다는 얘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무상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계속 하니까 강조를 했어요. 아마 그 얘기를 철두철미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우리 당에서 또 그런 걸 얘기를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홍주화 의원님이 내신 자료는 보지 않고 같은 동료 의원이 낸 자료는 안 보고 조선일보만 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것은 무상복지다라고 반발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김무성 대표께서 직접 얘기를 그렇게 하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당원들 앞에서 네. 그래서 사과도 요청을 했는데 네. 이제 뭐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그런 뭐 착각이 있었겠죠. 뭐 본인들이 뭐 어떤 그런 그 당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지금 표하고 있고요. 하여튼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들의 정책을 내놓고 그럼 우리랑 그거 함께 논의하면서 어떤 것이 더 낫냐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할 건 아니고요.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죠. 네. 갈 길을 완전히 못 찾고 있어요. 네. 그 이제 아까 재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재원을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무려 세수가 부족한 것이 저희가 이번에 국정감사 때 계산을 해보니까 네. 219조 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참여정부 말기에 2007년도에 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19.6%였어요.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를 통해서 그게 쭉쭉쭉 떨어져서 18%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만약에 19.6% 참여정부 말에 그 조세 부담률이 그대로 유지가 됐다면 네. 박근혜 정부 말기까지 네. 219조 원이 추가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98조 8천억 그러니까 네. 거의 100조 원의 재정 적자가 났고요. 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5년 동안 135조 원 재정 적자 난다는 게 그렇죠. 정부의 추산이에요. 네.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최소한 150조 이상 나요. 150조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정부를 합쳐서 250조 정도 지금 재정 파탄이 났는데 네. 국가재정 파탄 상황이에요. 그죠? 파탄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파탄을 냈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음. 그런데 그 더 불행한 것은 뭐냐면 그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꾸 이런 복지 그다음에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도 매년 재벌에게 비과세 감면을 5조 원씩 해준단 말이에요. 세금 재벌들에게. 깎아주는 것을 재벌들에게. 네. 네. 세금 특혜를 5조 원씩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우리가 5조 원의 돈이 있다면 그것을 재벌들에게 다시 이렇게 219조 원을 세금을 깎아줘서 이렇게 재정 파탄이 난 상황에서 추가로 5조 원을 재벌들에게 또 도와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 5조 원을 네. 하다못해 신혼부부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든 아니면 보육정책에 지금 무상보육에다가 쓰는 게 맞느냐. 네. 저는 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재벌들 비과세 감면만 안 해도 신혼부부들 3조 원 땡겨서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거 생각을 한다면요. 세원 확보가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하고도 2조가 남네요. 그러니까 충분한 거죠. 이렇게 네. 돈이 모자르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그게 정부 여당에서는 재벌들을 지원해줘야 재벌들이 잘 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그게 트리클 다운이죠. 네. 낙수 효과가 나서 국민들이 잘 산다. 전혀 아니죠. 이게 지금 안 된 거를 다 확인을 했지만 네. 계속 지금 그 정책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초저출산율로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경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고 경제는 파탄 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그 서민들은 지금 느끼시는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 얘기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네. 그게 이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로 이렇게 서민들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서 돈이 돌고 그것이 다시 우리가 돈이 잘 돌면 결국 재벌들이 만드는 자동차 사고, TV 사고, 핸드폰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돌아간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분수 효과죠. 네. 저쪽은 낙수 효과를 믿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저 위에다가 돈을 퍼붓는 거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분수 효과. 소득주도 성장, 네. 네. 그 분수 효과에 의해서 서민들의 지갑을 채워줘야 우리 경제가 잘 된다. 그래야 이제 저출산율도 해결된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지금 상충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낙수 효과는 사실 국물도 없었던 효과라고 해야 됩니까? 효과가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국물도 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이 피부에 다 느끼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소득주도 성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급여 빼고 다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체감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서울 시내에서 전셋값 인상 같은 걸 따져보면 평균 한 1억 정도는 2년에 막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임금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이제 그 고착화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서 어떤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정부 여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재벌 편향적으로 정책을 펴는 것, 특히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우리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 우리 경제는 말씀하신 대로 파탄이 나고 이렇게 저출산으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가가 망하는 것을 새누리당은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지금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네. 저는 내년 신년에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말 국가 전망의 문제가 걸린 건데 네. 이거를 얼마나 지금 경시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면 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어떤 네. 거라도 저는 좋다 이거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하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느 네. 나라들이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 국가라고 한다면 네. 그 대표적인 국가가 옛날엔 프랑스였잖아요. 프랑스였죠. 근데 프랑스는 9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 꾸준하게 출산율이 늘어서 2%가 넘어갔어요. 보육 드디어. 정책이 2가. 끝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쓴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 재앙이 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재밌는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아.
그냥 급작스럽게 거기는 이제 줄어들었다가 네. 또 아주 급작스럽게 늘어서 아, 거기도 이제 됐는데 거기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도 네네. 그 심각성을 느끼고 정부 지출을 지난번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거 보니까 바로 저출산에만 네. 뭐 GDP의 4%인가를 이렇게 엄청난 돈을 거기다 4%인가요? 하여튼 뭐 거의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갖다가 쏟아 부은 거예요. 네네. 효과는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부의 지출을 공공 지출을 적절히 하면 네.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나서면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산하 제한 정책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그렇죠. 기억나요. 저는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러다가 이제 네. 나중에는 예. 하나만 나와서 잘 기르자고 그랬고 네. 그게 너무나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네. 여파가 지금 남아 말을 있는 너무 거고. 잘 듣는 국민들이에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다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착해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지금 또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지금 안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서서 다시 한번 이것을 공론회장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 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빨리 또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다. 네. 그런 꿈을 꾸면서 그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죠.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부부 마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미국처럼 그런 것들 이제 되고요. 네. 그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나가면 이제 보육도 마찬가지로 네. 공동 보육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지금보다 좀 나아질 거 아니겠는가. 지금 의원님 설명을 쭉 들으니까요. 머리에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대주택이라는 데는 왠지 살짝 그 저렴한 동네 그리고 좀 인식이 안 좋은 동네 뭐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임대주택은 왠지 좀 꺼림칙하고 조금 그리고 뭐 심지어 임대주택 사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하게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잔디밭이 있고 뭔가 그 엄마들이 그 편안하게 걸어서 애를 근처에 5분 걸어서 5분 안에 있는 곳에 애를 맡기고 그리고 자신의 일터로 갔다가 그러면 일을 네. 끝나고 오면 애가 안전하게 보호가 그러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저녁도 보장되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건데 과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먼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과연 이 프로그램을 듣는 청취자분들께서 아유 대한민국에서 저게 되겠어. 그게 미국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국민적인 기대에 제대로 부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라든가 뭐 이런 건 다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냐. 여기서부터는 정치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처음에부터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한 지가 한 7, 8개월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얘기했더니 뭐 다들 의원님들은 이런 걸 항상 고민하고 계시니까 네. 야 그건 너무 좋은 정책이다. 해서 이제 우리 80분이 이제 오신 거고요. 네, 네. 이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밖에서 지금 오해가 있는 게 네. 무슨 정당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저희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포럼을 만든 거예요. 네. 그게 그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자고 하는 네, 네. 이 공동의 이를테면 공부하는 의원들 모임을 만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국민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이런 거를 모여서 이게 정말로 국가적으로 국가적 재앙이 지금 이미 와 있고 국가 네네. 존망에 걸린 문제니까 정치 쪽에서 도와줄 일은 있겠지만 네. 금모으기 운동처럼 민간에서 나서서 함께 하면 어떻겠느냐. 예를 네. 들면 신혼부부 예비 후보자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뜻이 있는 독지가들이 네. 예를 들어서 땅을 가지신 분들이면 땅을 내놓고 그걸 기증할 필요가 없어요. 임대료를 받는 거죠. 네. 대신에 싸게.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2% 정도 임대료를 받으면 네. 되지 않을까. 2%면 은행 금리보다 뭐 지금 현재 은행 금리랑 정도 비슷한 수준, 거죠. 소소한 거네요. 은행에 예. 두고 계시느니 네. 이렇게 좋은 일에 장기적으로 뭐 그 젊은 좀 사람들의 비전을 위해서 투자도 위해서. 하시고. 아니 예.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땅을 예를 들어서 장기 임대를 내놓으시고 그러면 거기다가 건설회사가 싸게 주택을 짓고 네. 그러면 또 그걸 또 싸게 이렇게 그 이제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아까 네네네. 말씀드린 예, 대로 예,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이렇게 집짓기 운동 신혼부부를 위한 집짓기 운동 같은 걸 하면 네.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뭐는 저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거에 나서고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거기다가 그런 거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예. 우리가 뭐 그 굉장히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헤비타트 운동을 그러면 해보자라는 시도로도 들리는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땅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서울을 비롯한 이런 데만 빼놓고는 땅은 분명히 있죠. 네. 이 서울 근교에서도 제 생각에 뭐 그 경기도 쪽으로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게 되면 특화된 네. 그러면 주택은 저렴하지만 서비스는 정말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서울 시내 고급 아파트 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이게 근데 가능하다는 사실 좀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자면 대개의 경기도는 베드타운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거의 일은 서울에서 하고 그 그렇죠. 주거는 네. 지방 그 경기도 수도권 일각에서 하는 이런 경우인데 오마이뉴스에도 한 기자가 보금자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의왕인가? 네. 너 2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상암동에서. 이거를 당첨이 돼서 좋아했던 순간은 한 약 2분. 그다음부터는 걱정이 밀려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니지? 현실적으로 너무 먼 거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게 가격이 저렴하고 또 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가고는 싶은데 현실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지 않냐. 그리고 이제 서울 도심은 또 굉장히 땅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그래서 거죠. 여기는 사실 임대주택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려울까? 그게 이제 네. 수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도처에 그런 주택들이 있다면 네.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우리 임대주택 아까 그 제가 그 맨날 드리는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개선이 되면 네. 이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이 만들어지면 네. 사람들이 이제 좋아할 거고요. 그러면 서울 여기저기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신혼부부들의 5년에서 10년을 얘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네. 되면 임대주택의 순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5년에서 살다가 네. 이렇게 그 퇴거하게 되면 그 집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그 기숙사에서는 네네. 학생이 졸업하면 그 집이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집을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도배는 아닌데 네. 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싹 칠하고 완전히 새롭게 단장을 해줘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 거기는 이제 가구들이 다 붙박이로 되어 있어서 네.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몸만 들어갔다 몸만 나오면 되는 이런 시스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트인. 네, 근데 이제 뭐 침대라든가 이런 건 개인이 갖고 들어갔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만 빼놓고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서울에서도 이것은 국토부도 동의하는 건데요. 우리 네네. 임대주택들이 순환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로 알고 있고. 한 번 들어가면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20년 이 뭐 정도 그렇게 되죠. 지금 되어 예.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슬럼화되는 거죠. 관리를 안 하고요. 그런데 그게 순환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리노베이션을 계속 해주게 되면 네. 상시로 네. 그러면
아주 예쁘장한 임대주택 마을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저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벗고 새로운 주거 모형을 만들어질 것이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안 좋은 얘기지만 네.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실현은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이미 주택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지금 과도기에 딱 들어선 거죠. 일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빈집이 수백만 호가 있다고 그래요. 일본이요. 그래도 네. 여전히 동경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동경에서도 빈집이 지금 굉장히 9채 중에 오. 한 채가 집이 비어 있다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아,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슬럼화되는 거죠. 그렇게 아. 집들이. 네. 이게 인구가 줄어들고 어르신들은 이제 요양병원에 가고 음. 그 집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들은 점차 이렇게 망가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남의 나라 먼 미래가 아니네요. 곧 닥칠 우리의 미래네요.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일본 내.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올리겠다고 저런 정책을 취하는 것은 집사라고 빚내서. 우리 그 일반 상식으로 보면 안 돼.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월세도 지금이 저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서울로 집중하는 그런 문제만 제외시켜 놓고 나면 네.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뭐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계속 집값을 유지하려니까 집을 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정치인들이 원하기보다는 그 네.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그런 토건. 걸 원하는 거죠. 토건 쪽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 네. 이게 거기에 이제 쫓아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네. 이게 그 집값이 도저히 상승할 수 없는 구조. 어. 뭐 폭락 안 하면 다행인 구조. 이런 거죠. 폭락 가능성도 있습니까? 당연하죠. 미래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나 확신하는 순간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 거고요. 네. 폭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사실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잘 안정화돼 있던 것을 네.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걸 띄우겠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심지어는 지식인들이나 네. 강남 부자들도 네, 네.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부자들이 네. 집을 안 사고 대신에 그 아무리 돈을 주더라도 임대를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료만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지금 없다. 폭락할 가능성은 상당히 존재한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뛰어들게 되면 특히 빚을 내서 뛰어들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근데 지금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빚을 좀 내서 집을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세할 때 전세값이 너무 많이 갑자기 뛰니까 이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냥 확 빚을 내서 저지를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싼 상황이니까요. 네, 네. 그 금리를 얻어서 그러니까 대신에 장기 금리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장기 고정 금리를 그걸 얻어서 그 금리로 집을 산 다음에 그 이자를 제대로 자기 월급을 갖고 갚을 수 있다면 네. 뭐 자기 월급의 10% 20%로 갚을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은 저는 뭐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월급의 50% 60%를 빚 갚는 데 쓴다. 그런 집들 많죠. 이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특히 단기 그다음에 변동금리로 이렇게 빌리시는 네,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은 앞으로 이자가 상승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네. 일단 빚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빚을 그건- 내서 집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우리 선대인 소장님이 열심히 늘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죠.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 인구가 주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한국이 정말 나름 엄청난 문제가 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정책이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이에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는 이런 정책이 네네. 그럼 인구가 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집값이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 국민연금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국민연금 그 기금까지 그까지도 뭐 하냐. 뭐 이것도 이제 망가뜨리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연금은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구가 줄어들어가니까. 네. 그러면 후세대가 돈을 벌어서 몇 명 안 되는 후세대가 이 엄청난 이 어른 노인 세대를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음.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가장 투자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인구를 늘리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연금이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수익률도 높고 은행이자보다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주택도 공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구가 는다고 하면 국민연금 스스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게 되고요. 네. 지금 공무원연금 문제가 네, 심각하죠. 이게 사실 엉뚱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인구 구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네. 공무원연금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전 어차피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재정은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세금 낼 사람이 없어지는데. 너무 우울해져요 점점. 이게 이제 보이시죠? 쌩얼이야 대한민국에. 그죠?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이 자꾸 그걸 피하니까 네. 이게 우울한 현실인데 네. 그 우울한 현실을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꿈을 꿔가면서 그 우울함을 달래가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굉장히 비전이 있어 보이고 일각에서는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서울 근교에 사람들이 서울 시내도 마찬가지고 조그만 땅콩 주택 같은 거 서로 이제 조금씩 맞습니다. 돈을 내서 이제 짓지 그런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 이제 거예요. 땅콩 그렇게 주택. 네. 예, 땅콩 주택들 짓듯이 이제 그런 방식의 작고 재밌는 네. 그런 어떤 그 신혼부부 마을이 형성이 되면 이 안에서 뭐 주택 문제도 해결하지만 근처에 괜찮은 어린이집이 있으면 육아도 동시에 보육 문제도 해결이 좀 되고 보육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애들이 있는 엄마들끼리는 소통이 가능하거든요. 뭐 어쨌냐 저쨌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면 네. 동시에 새롭게 마을도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잃어버린 네. 우리들의 공동체 정신, 의식 네. 뭐 이런 것들도 살아나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보면 변혁 운동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꿈을 꾸고 네.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이제 성미산이 요즘 거기 또 전월세가 더 많이 올랐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 들어가기 어려워요. 보육이 너무 잘돼 좋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집 찾기 어려워요. 이게 거기. 집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맞아요. 정부가 하는 저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는 것이 집값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 방문을 성미산 마을로 한번 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뭐 행복주택 얘기만 하실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 부지에 가서 네. 여기다 집 져 그러면 집을 짓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의지가 없는 거고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아마 그걸 해주시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짓는데요. 네. 대지가 있으면 거기다 100%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법상. 네네. 그럼 공간이 한 20% 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혼자 지면 그 20%의 땅이 그냥 날아가지만 여러 가구가 동시에 이렇게 잘하면 그 20%를 가운데다 모으는 거죠. 그럼 가운데 마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애들 노는 마당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 임대주택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네.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죠. 유럽을 가보시게 되면 건물과 건물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저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주택들을 공간을 건물과 건물 사이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둬서 건물들이 동시에 그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 텐데 서로 등 돌리고 이웃의 뭐 차 잘못됐다가 칼부림 나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세상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세상인데요. 네. 이를테면은 어떤 정부 정책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마을도 살리고
신혼부부도 살리고 우리 대학생들도 살리고 국가도 살린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 있지 저희가 않을까라는 생각 집권하면 좀 그렇게 듭니다. 할 건데. 집권을 좀 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국민이 그렇게 도와줘도 왜 못해? 제가 네? 집권하면 이거는 꼭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신혼부부를 위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 공동주택이 된 다음에 네. 얘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네. 그러면 초등학교 근처에 또 이런 마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초등학교 또 그렇게 이제 이거 한 단계 지나가서 얘네들이 크게 되면 네. 초등학교 근방에 또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서 그렇게 편하게 하게 되고 뭐 중학생쯤 되면 이제 그다음에는 뭐 알아서들 할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뭐 사회 디자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우리가 사회를 그렇게 디자인을 잘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될 것 같다. 네. 근데 그것이 정부가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나서줘야 돼요. 사실은.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문제니까 정부가 저렇게 계속 딴 세상에서 재벌들과 악수하면 그 민간의 영역에서 국민적 운동으로 어떻게든 그 임대주택 정책을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만들어서 좀 복지국가의 꿈을 우리 스스로 현실로 만들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재벌들에게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네. 당신들이 아무리 잘해도 현재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이제 기업의 존망도 역시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잘 팔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아마 이제 그 수요가 창출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당신들이 투자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데가 바로 여기다. 여기에 나서달라고 저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네. 그거보다 먼저 법인세 인상부터 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공감을 하셔서 법인세 인상해서 그 돈 가지고 보육에다가 써야죠. 네. 네, 그것이 가장 좋은 지금 투자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신혼부부 임대주택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확산을 이렇게 촉수가 뻗쳐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아니라 경제학자와 함께 토론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요 마음으로 정치를 해주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신뢰를 많이 보낼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가 좀 꿈을 드리는 정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이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는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정치인은 저절로 쫓아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고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쯤 모여서 단체를 결성하시면 저는 이 꿈은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안 쫓아올 수가 없잖아요. 뭐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이미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그 천막 쳐놓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저희들 뭐 같이 못하겠다 뭐 해서 이제 저희들 신경 안 쓰셔도 관계 없고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 서두에는 살짝 얼어가지고 이게 안 됐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재밌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이게 정말 현실화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기 그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맥주 얘기해야 되는데. 맥주 얘기도 맞아. 맥주 얘기 한번 하셔야 돼요. 언제 맥주 얘기 한번 해주세요. 저녁에 아침부터 맥주집에서 맥주 한번 할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맞아요. 저녁 때 맥주집에서 한번. 다음에는 홍종학 의원님과 맥주집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